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금의 상승과 하락을 분석하기 위해서 금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튤립 버블에 대해서 튤립 버블과 코스피 버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금의 버블에 대해서 한번 오랫동안의 기간 동안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 금의 버블 그래프입니다. 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물물교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죠? 가장 오랜 화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금의 역사를 따지자면 바로 이 유대인을 우리가 뺄 수가 없는데요. 유대인은 나라가 없었지만 유럽이 모두 다 꺼려했던 돈을 대출을 해주고 그걸 받아내고 하는 그 직업, 그것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봤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처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고, 바로 그게 사실은 은행이잖아요. 지금의 가장 거대한 부를 갖다가 돌리는 그 은행의 역할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훨씬 더 경제적 관점을 갖다가 먼저 가지게 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금을 가장 많이 아마 매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족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가장 강력했던 우리 로마 시대가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도 금과 함께합니다. 금을 주물로 한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죠. 금화. 후반기로 가면 로마도 나중에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고 중앙에 황제가 있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로마 시대도 결국에는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 하나씩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멸망을 먼저 알려주는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폐의 주물의 금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아주 낮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를 많이 찍어내고 통화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화폐에 대한 가치는 아주 추락하게 되는 거죠. 금이 용량이 적은 바로 이 로마 화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마 또한 경제력을, 지위를 잃게 되겠죠. 그 뒤에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에서는 특이하게 은을 갖다가 아주 많이 사용하고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은화를 또는 은으로 만든 주물에서 모양을 만든 그런 화폐들이 아주 많은 양이 유통되게 됩니다. 금은 가장 희귀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화폐로 만들기에는 너무 또 양이 적고 그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면, 은이라는 것은 크게 비하면 훨씬 더 가격적인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소량 분배도 가능했죠.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은이 많이 유통되고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하면 아까 금강에 대해서 나타나면서 스페인을 갖다가 지켜주었던 방어장치가 되었죠. 그리고 파산했지만 금강이나 은강의 발견으로 다시 또 재기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 하면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이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를 하면서 그 금과 같이 함께 하는데요. 문제는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 전쟁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프랑스와도 전쟁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미국과도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 미국과의 전쟁에서는 미국 땅에서 전쟁하지만 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잃게 됩니다. 참 굴욕이죠. 자기 나라에서 나갔던 자기 나라의 국민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신생 국가인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전쟁이 많을 때 그 시기에 본다면 이 당시에 엄청난 가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빠질 수 없는 로스차일드 가문인데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네이슨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5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네이슨 로스차일드는 그냥 금은빵 비슷한, 다시 말하면 복덕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물건을 갖다가 교환해주는 그러한 그 물건을 받고 보관해주고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다시 그 물건을 또 그런 걸 할 때 금은도 같이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그냥 작은 이런 사람이 대단한 성경지명이 있었죠. 5명의 아들을 갖다가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가장 내노라는 가장 뛰어난 나라들, 경제적으로도 가장 발판이 성장세가 뛰어난 나라들이고 힘도 가장 셌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바로 네이슨 로스차일드가 아주 큰 부자가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투인데, 이때 네이슨 로스차일드는 이 5명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배팅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아마 큰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배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금이 달린 도박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이길 것인지 아니 프랑스가 이길 건지에 배팅을 합니다. 이때 많은 정보력을 통해서 먼저 알아낸
네이슨 로스차일드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고, 그러나 자기는 하루 전날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바로 이 전투에서 영국이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에 배팅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영국에 몰빵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자신과 같이 있었던 투자자들을 모두 속여버리고 자신이 그 돈을 갖다가 벌게 되었던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국 왕실에도 눈에 띄게 되죠. 찾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죠. 이 전쟁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요. 로마 또한 그랬고요. 스페인 또한 그랬고요. 영국 또한 그랬죠. 바로 이 영국이 그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것 같자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바로 콜하게 되죠. 이 콜하게 되는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영국 연방은행의 개인화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은 이것을 갖다가 들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미국의 연방은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연방은행이 100% 정보가다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좀 있더라고요. 미국의 연방은행 또한 이 화폐를 찍어내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이 빚이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빚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연방은행은 주주들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환원해야 되는 그러한 빚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놀랍죠. 자, 그리고 가장 이제 힘 있는 미국이 1914년 10달러라는 연준이 발행하는 금태한 지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럽들의 성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지를 얻게 됩니다. 1971년 이 사이까지는 이 금 하나에 10달러 이렇게 이용되던 것이 이 규칙을 깨버리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이에 무분별한 금을 이용한 버블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금을 이용한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정서를 이용해서 돈을 갖다가 빌리고 빌리는 형태가 일어나는데요. 없는 금을 이용해서 이것을 갖다가 또 빌려주는 그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행에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서 그 금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또는 빌려준 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이 공포심에 의해서 은행을 찾았는 뱅커는 은행에서 금을 못 준다고 하네요. 당연하죠. 금이 없었으니까. 금을 갖다 벌써 자신들은 팔았고 그 금이 있다는 정서만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벌써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다시 내놔라고 했을 때 은행은 금을 지급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건 미국 정부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다른 나라에도 갚아주지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미국은 고민에 빠지게 됐고 결국엔 닉선이 금 태안을 중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드디어 금과는 달러가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걱정하게 되죠. 이 말이 된 그 바람에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헌터 형제 같은 경우에는 1979년에 은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은값 상승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스를 매집하게 되고 10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정부가 관여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은값이 10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1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발생하는 당시 10억 달러는 어마어마하겠죠. 이러한 금과 은의 반복적인 계속 오래된 투자 형태와 그리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000년대를 와서 본다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JP모건이죠. JP모건이 바로 금과 은을 갖다가 손을 댄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은을 갖다가 대량 매도하는 그러한 공매도를 한다든지 선물 거래라고 하죠. 숏 포지션을 갖다가 취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하락을 갖다가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청문회까지 가게 되고 청문회에서 인정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벌금을 갖다가 매기게 되는 그런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어쩌면은 그냥 묻힐 뻔한 그런 사건이었지만 지금 현재 JP모건이 엄청난 실버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값이 엄청 하락할 가능성이 엄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나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지금은 24년 5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그 숏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지금 수량이 가장 많은 최고점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거 청산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이어갈지 아니면 지속될지 여기에 따라서 원값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원값이 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원값은 어떤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값에서 원값이 결정되느냐 하면 바로 금값에 의해서 그 원값 또한 결정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금원비라고 하는데 이 금원비가 약간 뭐 조금씩 금과 은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 가격의 비율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측정하게 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은값이 금값에 비해서 많은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최근에는 뭐 40%를 상승했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은값이 내린다는 얘기는 금값 또한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버바나 금을 갖다가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다 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금의 이 버블 차트에 대한 분석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